39장 영국의 위대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 그러면서도 스스로 즐기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었던가 봐. 음악을 사랑했던 그녀는 5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완전한 관현악단, 오케스트라를 궁정에 두었어. 작곡가들에게 창작료를 지불해서 합창단이 부를 노래를 짓게 했고 자기가 직접 수금으로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대. 시 읽는 것도 즐겼고 직접 작품을 쓰기도 했어. 무엇보다도 그녀는 좋은 연극을 감상하는 것을 특히 좋아했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은 너도 물론 들어보았을 거야. 앞에서 헨리 5세의 아젠쿠르 전투 이야기를 할 때 그의 희곡을 잠깐 들추기도 했지. 그는 엘리자베스 시대에 살았던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극작가였어. 당연히 여왕은 그의 작품을 좋아했지.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른 지 6년 뒤에 태어났어. 어린 시절에 유랑극단을 따라다니면서 가설극장, 임시로 만든 극장이나 시골 여인숙 마당 같은 데서 연기를 했고 나이가 좀 더 들자 몇몇 친구들과 어울려서 극단을 만들었어. 그는 연기를 하고 의상과 분장을 준비하고 후원자를 물색하는 일 등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수많은 작품을 썼단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성미 고약한 아가씨의 이야기인 말괄량이 길들이기, 숲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골려먹는 요정들의 이야기인 한여름밤의 꿈 등의 코미디 같은 희곡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어느 왕자의 이야기인 햄릿, 원수 사이인 두 집안의 아들과 딸의 연애를 다룬 로미오와 줄리엣 등의 비극적 희곡을 썼어. 그는 또 지난 시대의 위대한 남녀 인물들의 생애를 그린 역사곡도 썼지. 리처드 3세는 런던 탑에 갇혔던 두 왕자들로부터 왕위를 빼앗았던 영국 왕의 이야기이고 헨리 5세는 아젠쿠르 전투 이야기를 쓴 것이야. 셰익스피어는 40편이 넘는 희곡을 남겼어. 그의 작품들은 지난 450년 동안 세계의 곳곳에서 그야말로 수도 없이 공연되었지.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여러 차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대한 많은 연구서들이 출판되었고 그의 희곡들은 수많은 학교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지. 지금 우리가 흔히 듣는 영어의 유명한 구절들 중에는 그의 희곡에서 나온 게 많단다. 덴마크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야. 나의 왕국이 말 한 마리 값이라고? 는 리처드 3세의 대사란다. 어떤 사람이 질투심을 초록 눈동자의 괴물이라고 비유했다면 그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중 한 구절을 이용한 것이지.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 하나로 꼽히는 맥베스는 왕이 되고 싶은 어느 귀족의 이야기야. 그럼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들어볼래? 맥베스.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백발이 성성한 덩컨 왕은 반란군이 쳐들어와서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는 사촌 맥베스와 가장 절친한 친구 벤쿠호를 보내서 반란군을 물리치게 했다. 왕은 전장에서 소식이 오기를 초조히 기다렸다. 이윽고 피칠갑을 한 채 전쟁터에서 곧장 달려온 병사가 궁정에 당도했다.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맥베스 장군이 거침없이 칼을 휘둘러 적군을 베어 넘기고 놈들 대장의 목을 잘라서 성벽에 걸었습니다. 맥베스 장군과 벤쿠호 장군은 마치 두 개의 포탄을 잰 대포처럼 싸웠습니다. 덩컨 왕이 외쳤다. 용감한 사촌이로고 이렇게 기쁠 수가. 왕은 맥베스에게 코더의 테인이라는 새로운 귀족 칭호를 내리겠노라 선언했다. 한편 맥베스와 벤쿠호는 싸움에 지친 몸을 이끌고 황야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안개가 자욱하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은 모닥불가에 쪼그리고 앉은 세 마녀들을 보았다. 마녀들이 괴상한 목소리로 외쳤다. 맥베스 장군 만세! 코더의 테인이시고 미래의 스코틀랜드 국왕이시여. 벤쿠호 장군 만세! 몸소 왕이 되지는 못하지만 왕들의 아버지가 되실 분이여. 그리고 마녀들이 사라졌다. 벤쿠호가 말했다. 어디로 꺼졌지? 우리가 헛것을 보았나? 내가 왕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자네를 코더의 태인? 미래의 스코틀랜드 국왕이라고 한 건 또 뭐지? 그럴 리가 있나? 바로 그때 전령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맥베스 장군님, 저희는 덩컨 국왕 폐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폐하께서 장군님을 코더의 태인으로 봉하셨습니다. 맥베스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방금 들었던 헛소리인 줄 알았던 마녀들의 말이 그새 현실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코더의 태인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어떻게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된단 말인가? 사촌 덩컨이 왕좌에 앉아 있질 않은가? 바로 그때 맥베스는 아무도 모르게 덩컨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밝은 빛이 내 시커먼 욕심을 비추게 해선 안 되지. 그러나 그 생각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성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마녀들한테 들었던 말을 이야기했다. 맥베스 부인은 대번에 덩컨하기 죽은 뒤에 대한 상상에 사로잡혔다. 남편이 왕이 되면 나는 왕비가 되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은 마음이 우유같이 부드러워서 절대로 사촌을 죽이지 못할 거야. 남편의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맥베스 부인은 성에 도착한 전령의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 전령은 왕실의 깃발을 들고 있었다. 전령이 말에서 미끄러져 내리면서 외쳤다. 국왕께서 오늘 밤 이곳에 행차하신답니다. 맥베스 장군께서 같이 오실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오시는 중이십니다. 국왕 폐하와 장군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맥베스 부인은 옳았구나. 국왕을 죽일 기회가 저절로 찾아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방안을 서성이면서 자신은 그러한 일을 태연히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여자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다. 그녀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용기와 야심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을 가득 채우고 있어. 내 피를 탁하게 만들자. 알량한 양심 때문에 내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녀가 이렇듯 끔찍한 말을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 맥베스가 방에 들어왔다.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덩컨이 왔소. 맥베스 부인이 그의 팔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어두운 낯빛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그럼 대접을 성대히 해드려야죠. 맥베스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뒤로 돌아섰다.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싫지 않았지만 그는 아직 사촌인 덩컨 왕을 죽일 각오는 되어 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덩컨 왕이 방에 들어섰다. 벤쿠어와 다른 신하 몇몇이 뒤따라 들어왔다. 맥베스 부인은 대번에 미소를 짓고 소리쳤다. 폐하, 저희 집에 와주셔서 영광이에요. 연회장으로 가시죠. 폐하를 위해서 특별히 성대하게 상을 차려놓았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을 연회장으로 안내했다. 맥베스는 방에 혼자 남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차피 할 거라면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물거리면 안 돼. 그러나 그건 너무 무서운 짓이란 말이야. 나는 왕이고, 그는 왕이고 나의 사촌 형제야. 그리고 지금은 내 집의 손님이야. 내가 그를 지켜주어야 할 판에 그를 죽이려고 손에 칼을 든단 말인가? 난 차마 그런 짓을 할 자신이 없어. 맥베스 부인이 왕과 신하들을 연회장에 안내해주고 돌아왔다. 맥베스가 괴로운 낯빛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그만 단념합시다. 국왕께서는 방금 나에게 큼직한 상을 내리셨소. 그런데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이오. 맥베스 부인이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뭐라고요? 두려운가요? 평생을 그렇게 겁쟁이로 살다가 죽을 건가요? 제발 장부답게 굴어보세요. 단행합시다. 덩컨이 잠들면 내가 미약을 넣은 포도주를 병사들에게 먹일 거예요. 병사들도 곧 돼지처럼 골아 떨어질 테죠. 그리고 우린 나중에 그놈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맥베스가 머뭇거리면서 물었다. 남들이 우리의 말을 믿어줄까? 맥베스 부인이 말했다. 믿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누구보다 더 슬픈 듯이 울면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읽고 넌 맥베스가 어떤 결심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맥베스의 결심. 맥베스의 성에서 벤쿠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칼을 벗어서 하인에게 건네주고 그날따라 별 하나 뜨지 않은 캄캄한 밤하늘을 내다보고 있었다. 하늘나라의 살림이 알들도 하구나. 그래서 촛불을 다 껐으니. 나도 어서 촛불을 꺼야겠는데. 그런데 어쩐지 불안하구나. 아무래도 오늘 밤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야. 그가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을 때 맥베스가 들어왔다. 무어 불편한 것은 없소? 벤쿠어가 대답했다. 없소이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오. 아까 마녀들한테 들었던 말을 생각하고 있었소. 마녀들은 당신이 코더의 태인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소.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했던 건 맥베스가 벤쿠어의 말을 가로막았다. 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군요.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오늘 밤은 그저 편안히 주무시오. 맥베스와 벤쿠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맥베스 부인은 왕의 방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미약을 탄 포도주를 먹이고 있었다. 이내 병사들이 픽픽 쓰러져서 코를 골았다. 맥베스 부인은 병사의 허리에서 단검들을 뽑아쥐고 왕의 방으로 들어갔다. 덩컨은 이미 잠이 들어 있었다. 맥베스 부인은 단검을 치켜들고 왕의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얼굴이 자기 아버지 얼굴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못하겠어. 그녀는 얼른 방에서 나와버렸다. 그녀는 단검들을 방문 앞에 놓아두었다. 남편이 여길 지나가다가 저 칼들을 보겠지.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서 해치울 거야. 벤코의 방에서 나온 맥베스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어지러이 내달리고 이윽고 눈앞에 무언가가 어른거렸다. 그가 소리쳤다. 방금 내가 단검을 본 것 같아. 허공에 매달려 있었어. 내가 헛것을 보았을까? 아니, 그건 이 무서운 음모를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라는 계시였을까? 지금 난 진짜 단검을 허리에 차고 있어. 이걸 뽑을까? 결심했어. 덩컨, 당신 오늘 밤에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맥베스는 계단으로 갔다. 맥베스 부인은 방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오는 남편의 발소리를 듣고 얼른 문을 열었다. 맥베스가 하얗게 질려 서 있었다. 그가 가늘게 말했다. 해치웠어. 그런데 난 다시는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소. 어떤 목소리가 나한테 외치는 것 같았어. 다시는 잠을 자지 못하리라, 맥베스. 너는 잠을 살해했도다. 맥베스는 다시는 잠을 자지 못하리라. 정신 차리세요. 맥베스 부인이 말했다. 가서 손이나 씻으세요. 어서 잠옷을 입으세요. 그래야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잤다고 우길 수 있을 게 아니에요? 덩컨의 병사들이 깨어서 왕이 죽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맥베스 부부는 하품을 하면서 방에서 나오다가 그 말을 듣고 곧 기절할 것처럼 굴었다. 맥베스 부인은 정말로 졸도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연기가 하도 그럴듯하여 덩컨의 신하들은 죽은 왕의 사촌인 맥베스를 스코틀랜드의 다음 왕으로 앉혔다. 맥베스는 감쪽같이 덩컨을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벤쿠어가 모반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어찌할 수 없었다. 마녀들이 말하지 않았던가? 벤쿠어가 왕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벤쿠어는 맥베스를 끌어내리고 자기의 아들을 왕좌에 앉히려는 음모를 벌써부터 꾸미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맥베스는 3명의 자객, 사람을 몰래 죽이는 사람을 보내서 아침 운동으로 승마를 하러 나간 벤쿠어를 죽여버렸다. 맥베스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그날 밤 저녁을 먹을 때 맥베스 앞에 벤쿠어의 유령이 나타났다. 그가 소리쳤다. 썩 물러가거라 요망한 것! 같이 저녁을 먹던 신하들이 깜짝 놀랐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맥베스와 그의 아내는 죄책감이 커져갔다. 그들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맥베스가 말했다. 밤마다 우리의 잠을 흔들어 깨우는 이 무서운 꿈 때문에 우리는 말라 죽을 거요. 그러나 덩컨은 무덤 속에서 편히 자고 있겠지. 우리 셋째가 죽은 사람보다 못해. 맥베스 부인은 몽유병에 걸렸다. 잠이 든 채로 일어나서 마치 물에 씻는 것처럼 두 손을 비벼대며 걸어다녔다. 그녀는 누군가가 와서 깨울 때까지 저 핏자국들을 치워! 하고 혼잣말을 했다. 견디다 못한 맥베스는 새 마녀를 찾아가서 자기가 언제까지 왕위에 앉아있게 되는지도 물어보기로 했다. 마녀들은 어느 동굴 안에서 커다란 가마솥 주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퉁퉁 불어라. 고통도 괴로움도 퉁퉁 불어 터져라. 불이여 활활 타올라라. 솥이여 펄펄 끓어라. 한 마녀가 맥베스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내 두 손 엄지손가락이 갑자기 쑤시는구나. 사악한 것이 내게 다가올 때는 늘 이렇지. 맥베스가 동굴에 들어섰다. 그가 마녀들에게 말했다. 대답해다오. 난 언제까지 왕이지? 그 마녀가 대답했다. 숲이 그대의 성을 향해 걸어올 때까지. 맥베스가 한숨을 토했다. 어림도 없는 소리. 나무들한테 제 뿌리를 땅에서 뽑으라고 명령할 자가 누구란 말인가. 맥베스는 마음을 턱 놓고 성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가 성문 앞에 도착해보니 하인들이 울고 있었다. 왕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맥베스 부인은 죄책감에 죽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파수병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웬 숲이 다가오고 있다고. 맥베스는 성 위로 뛰어갔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분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은 모두 숲에서 베어낸 나뭇가지로 앞을 가리고 있었다. 왕위를 되찾고자 하는 덩컨의 친척들이 공격군의 맨 앞에 서 있었다.
곧 복수심에 불타오른 군대가 성을 부수고 쏟아져 들어왔다. 칼을 높이 치켜든 병사들이 맥베스에게 우르르 몰려갔다. 맥베스는 이제는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외쳤다. 꺼져라! 꺼져버려라! 어차피 잠깐 타다가 말 촛불이여. 인생이랑 걸어다니는 그림자. 등장할 때가 되면 무대로 나가 열심히 연기해보지만 끝나고 나면 봐주는 이 없는 불쌍한 광대집 같은 것. 인생은 바보가 짓거리는 이야기. 제 딴엔 열을 내며 떠들지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헛소리일 뿐. 그리고 그는 칼을 뽑아들고 싸움터로 뛰어들어가 곧 죽어 넘어졌다. 맥베스는 비극 작품이야. 마지막에 이르러서 맥베스와 그의 아내와 그 밖에 수많은 인물들이 죽거든.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마도 이 연극을 대단히 좋아했을 것 같아. 군주에게 모반을 꾀한 귀족의 종말이 어떻게 비참해졌는지를 잘 보여준 연극이니까.